2024년 8월 15일 오후 2시 30분.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날이었습니다.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정문 앞. 한여름 떼약볕 아래 입주민 50여 명이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를 보고 있었죠. 팬티바람에 슬리퍼만 신은 남자 한 명. 그 남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제발, 영심아,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내가 잘못했어. 응? 제발. 65세 남자가 울며 매달리는 모습.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제법 볼만한 구경거리였던 모양입니다. 그 남자가 누구냐고요? 저희 남편. 아니, 이제는 남이 된 최진수 씨였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아파트 현관 앞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명품 정장을 단정하게 입고 선글라스를 낀 채로요. 옆에는 경찰관 2명과 집행관 1명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범벅된 얼굴로요. 영심아,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럴 수 있어? 응? 제발 문 좀 열어줘. 입주민들의 시선이 저에게로 쏠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아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최진수 씨, 이제 끝입니다. 그 한마디에 남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안 돼. 영심아, 제발. 집행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진수 씨, 법원 명령에 따라 강제 퇴거를 집행합니다. 이 건물과 부지에 대한 모든 권리는 박영심 씨에게 있으며 귀하는 더 이상 이곳에 거주할 권리가 없습니다. 경찰관들이 남편을 양쪽에서 부축했습니다. 아니, 끌어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안 돼. 이게 내 집이야. 내가 30년 동안 일해서 산 집이라고. 저는 작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 남편 앞에 던졌습니다. 옷이랑 생필품 넣어뒀어요. 이제 가세요. 영심아. 최진수 씨. 저는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편이 아닌 그냥 한 남자로서요. 30년 전 당신은 저한테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뭘 안다고 나서 요리나 해. 기억나세요? 남편의 입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이혼하자면서 이렇게 말했죠. 넌 받을 것도 없어. 돈 한 푼 못 벌었잖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입주민들이 숨죽이며 저희를 지켜봤습니다. 최진수 씨, 저는 30년 동안 당신한테 백수, 돈 못 버는 여자, 무능한 아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두 아들 앞에서도요.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요. 당신 회사가 그동안 잘 된 건 우리 아버지가 당신 회사 살리려고 도와준 거였더군요. 딸과 함께 사는 사람이니까.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심아, 그건. 그 추악한 입으로 제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그동안 우리 아버지는 딸을 위해 당신 회사 잘 되게 했는데 저는 무식하다는 얘기만 듣고 주눅 들어 살고 있었네요. 그러고 보니 최진수 씨야말로 무능력의 극치였었습니다. 아내 깔보고 자기 능력인 양회사에서 떵떵거리고 있었으니 입주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당신이 없어 보이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자신을 아끼듯 아내를 아껴야 하는데 무식하게도 사람들한테 자기 아내를 더 깔봤어요. 참 없어 보이고 추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아파트? 제 돈 주고 샀어요. 당신 이름으로 돼 있었지만 실제 소유자는 저였습니다. 1년 전부터요. 남편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심아, 제발 한 번만. 집행관님, 계속 진행해 주세요. 경찰관들이 남편을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울부짖음이 여름 오후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영심아, 저는 그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입주민들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세상에, 저 남자가 부인한테 저렇게 당하다니. 팬티바람으로 쫓겨나다니. 창피하겠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63세. 흰머리가 몇 올 보이는 여자. 하지만 눈빛만큼은 30년 만에 가장 또렷했습니다. 잘했어, 영심아. 당당하게 끝냈어. 엘리베이터가 최상층에 도착했습니다. 펜트하우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넓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제 것이 된 이 공간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그렇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한테 무시당하고 아들들한테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죠. 며느리들도 저를 피했고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모든 사람들 위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요? 그 이야기는 1년 전부터 시작됩니다. 2023년 8월,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날부터요. 1년 전 2023년 8월 15일, 결혼 30주년 기념일이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손님들을 초대했습니다. 회사 임원들과 그 배우자들이었죠.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손님상 차리는 건 늘 제 몫이었으니까요. 손님들 오신다. 음식 준비 잘 돼가? 네, 거의 다 됐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벌써 손님들이 앉아 계셨죠. 어머, 사모님. 손수 다 준비하셨어요? 네, 뭐. 집에서 하는 게 정성이 들어가니까요. 손님들은 음식을 칭찬했습니다. 맛있다고, 정성스럽다고요. 저는 그 말들이 좋았습니다. 적어도 제가 뭔가 잘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임원 한 분이 경제뉴스 얘기를 꺼냈습니다. 금리 인상이니 환율이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죠. 저도 뉴스는 받기에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요즘 금리가 올라서 대출 받으신 분들 힘드시겠어요. 그나저나 우리 회사 대출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경제 얘기에 나서? 요리나 해. 남편의 목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손님들이 일제히 저를 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아, 사장님. 사모님도 관심이 있으시니. 임원 한 분이 어색하게 말을 이었지만 남편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이고, 집에만 있는 사람이 뭘 알겠어요. 그냥 음식이나 맛있게 해주면 되는 거지. 하하. 손님들도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를 붙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날 밤 손님들이 다 가고 난 후였습니다. 남편은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저는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그때 남편 휴대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습니다. 오빠, 오늘 피곤하셨죠? 얼른 와요. 기다릴게요.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카톡을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저희 결혼기념일이었죠. 그리고 맞습니다. 윤미라라는 이름. 38세 회사 비서. 그녀와 남편의 대화들. 사진들. 호텔 예약 내역들. 이게 뭐야? 1년이 넘었더군요. 남편과 그 여자의 관계가요. 2주 후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저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돌아봤습니다. 뭐라고요? 이혼하자고. 우리 이제 각자 살자. 갑자기 왜 그래요? 30년을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하자는 거야. 솔직히 당신 나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이거 원 직장 생활을 해봤어야지 나를 이해하기나 하지. 나는 내 배우자가 직장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당신은 그냥 답답해. 제가 애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남편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애 키우는 게 뭐가 힘들어? 집에서 애들이랑 놀면서 시간 보낸 거잖아. 나는 매일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넌 받을 것도 없어. 재산 분할? 웃기지 마. 내가 번 거 내가 갖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3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요. 1993년. 저는 대학 동아리에서 남편을 만났습니다. 경영학과 4학년이었던 저와 작은 부품회사를 운영하던 그였죠. 영심 씨, 당신 똑똑하네요. 경영학 전공이면 나중에 좋은 회사 들어가시겠어요. 저도 졸업하면 꼭 취직해서 제 힘으로 살고 싶어요.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격렬히 반대하셨죠. 아버지는 영남그룹을 이끄시는 분이었습니다. 저는 외동딸이었고 아버지는 제가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과 결혼하길 바라셨죠. 영심아, 그 남자는 안 돼. 작은 부품회사 사장이라니. 너는 우리 집안에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아버지, 저는 진수 씨를 사랑해요. 결혼할 거예요. 내가 그 남자와 결혼하면 나는 널 딸로 인정하지 않겠다. 아버지는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으니까요. 결혼식에 아버지는 오시지 않았습니다. 친정 연락도 끊겼죠. 저는 남편과 단둘이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서 잘 살아봐요. 나도 취직해서 당신 도울게요. 그래요, 영심 씨. 우리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3개월 만에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여보,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요? 그건 좋은 일이잖아요. 입덧이 심했습니다. 취업 준비는 엄두도 못 냈죠. 그렇게 큰아들을 낳았고 3년 후에는 작은아들까지 낳았습니다. 육아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밤에 우는 아기, 아픈 아이, 유치원 등하원, 학원 보내기.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죠. 여보, 오늘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먼저 들어갈게요. 남편은 야근이 잦았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 왜 취직 안 해요? 애들도 이제 유치원 다니잖아요. 애들이 아프면 제가 데려가야 하고 학원 보내야 하고 다른 집 엄마들은 다 직장 다니던데요. 당신은 왜 집에만 있어요? 육아가 그렇게 힘든 일도 아니잖아요. 그때부터였습니다. 남편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남편의 회사는 점점 커졌습니다. 직원이 10명에서 30명, 50명으로 늘어났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뒤에 제 아버지가 있었다는 걸요. 아버지는 연을 끊었다고 하셨지만 계속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남편의 회사에 몰래 도움을 주셨죠. 큰 거래처를 연결해 주시고 은행 대출을 보증해 주시고 하지만 남편은 그걸 자기 능력이라고 믿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거야. 큰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작은아들도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다시 취업을 시도해 봤습니다. 몇 군데 면접을 봤죠. 아, 경력이 전혀 없으시네요? 네. 육아를 하느라. 죄송하지만 저희는 경력자를 찾고 있어서요. 35세에 경력 단절 10년이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비웃었죠. 봐요. 그러니까 집에나 있으라는 거예요. 당신은 경력도 없으니까 아무도 안 뽑아줘요. 그럼 회사에서 격리라도 도와드릴까요? 회사 일에 끼어들지 말아요. 당신이 뭘 안다고. 그렇게 10년, 2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더 성공했고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엄마는 회사 일 몰라. 아빠 말 들어야 해. 남편은 아들들 앞에서도 저를 무시했습니다.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자랐죠. 엄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모르시잖아요. 아빠 혼자 고생해서 우리 학원비 대주시는데 제 아들들마저도요.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이혼 통보를 받고 며칠 후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윤미라였죠. 아줌마, 진수 씨 계세요? 누구세요? 저요? 윤미라요. 회사 비서. 아, 아줌마는 회사 안 다녀보셔서 모르시겠네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저처럼 돈 버는 여자가 필요해요. 백수 아줌마 말고요. 아줌마도 이해하시죠? 30년 동안 돈 한 푼 못 벌었잖아요. 육아가 뭐가 힘들다고 그것도 못하고 집에만 계셨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큰아들과 작은아들을 만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하자는데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하겠니? 큰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현실은 전쟁 같아요. 엄마가 집에만 계셔서 모르시겠지만 돈 버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빠가 힘들게 회사 키웠는데 서로 불편하시면 회사 일도 능률이 오르지 않을 거예요. 아빠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 하시니 이혼하시는 것이 방법일 것 같아요. 작은아들도 말을 보탰습니다. 아빠가 회사 일 스트레스 받지 않으시게 이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생각해 보세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걸까? 육아만 했다고 그게 잘못된 걸까? 30년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못한 걸까? 제 아들들마저 저를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무능한 엄마, 돈 못 버는 여자, 육아만 한 사람,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 그렇게 저는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이혼 조정 1차 날이 왔습니다. 법원 복도를 걸어가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남편은 이미 와 있었죠. 그의 옆에는 고급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미라도 있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서 저를 보며 킥킥거리더군요. 조정실 문이 열렸습니다. 피청구인 박영심 씨, 청구인 최진수 씨, 들어오십시오. 저는 혼자였습니다. 변호사도 없이요. 남편 쪽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재산분할 영원을 청구합니다. 피청구인은 30년간 경제활동이 전무했습니다. 전업주부로서 가사만 담당했을 뿐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는 0%입니다. 조정위원이 저를 봤습니다. 박영심 씨, 의견 있으십니까? 저는 30년 동안 육아와 가사를 남편 변호사가 말을 끊었습니다. 가사와 육아는 경제적 가치를 측정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30년간 회사를 운영하며 현재의 재산을 일궈냈습니다. 피청구인의 기여는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자녀분들 증언도 듣겠습니다. 큰아드님 들어오세요.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을 마주치지 못하더군요. 아드님, 부모님의 결혼 생활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큰아들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는 물론 저희들 양육을 하셨고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저희 부끄럽지 않게 마음껏 쓸 수 있고 주눅 들지 않게 뒷바라지 해준 건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밤낮 가리지 않고 회사 일에 몰두하셔서 우리가 편하게 산 거죠. 작은아들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버지가 경제적으로 다 책임지셨으니까요. 어머니는 제 아들들이 법정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조정은 1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조정하는 남편에게 유리했죠. 재산분할 5%, 위자료 3천만 원. 5%요? 30년을 살았는데. 박영심 씨, 이게 최선입니다. 경력도 없으시고 수입도 없으시니. 법원을 나오는데 윤미라가 제 앞을 지나갔습니다. 아줌마, 좀 비켜줄래요? 사장님 기다리시는데. 그녀가 남편에게로 갔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어깨를 안으며 웃었죠. 잘 됐어. 이제 곧 끝나.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나는 정말 무능한 걸까? 30년이 5%밖에 안 되는 걸까? 제 아들들마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했죠. 어디로 가야 하지? 나는 이제 어디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부산 번호였죠. 여보세요? 영심 씨입니까? 저는 영남그룹 비서실입니다.
회장님께서 많이 편찮으십니다. 빨리 오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네. 안말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없으실 것 같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친정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행 KTX를 탔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죠. 아버지, 살아계실까? 30년 전 아버지는 제 결혼을 반대하셨습니다. 영남그룹 회장이신 아버지는 제가 회사에 도움이 될 사람과 정략 결혼을 하길 바라셨죠. 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진수 씨를 사랑해요. 그 남자와 결혼하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다. 나가 그렇게 연을 끊고 살았습니다. 30년 동안요. 부산 해운대 영남그룹 본사, 그리고 그 뒤에 저택. 30년 만에 본 친정집이었습니다. 너무나 낯설었죠. 영심양, 이쪽입니다. 비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2층 침실. 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보셨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죠. 영심아, 왔구나.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저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너무 말랐더군요. 미안하다. 영심아, 아빠가, 미안해. 아버지,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저는 하염없이 아버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감정에 북받쳐 말을 이을 수 없었고 겨우 손을 들어 옆에서 서 있던 비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서는 그동안 아버지가 딸을 위해 했던 일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서로 인연은 끊은 채로 살았지만 항상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딸의 남편 회사를 도와준 것. 큰 거래처, 은행 대출을 도와주고 영남그룹 계열사들과 거래가 성사되게 하고 은행에 압력을 넣어 수월하게 대출을 받게 해준 것 등 남편의 회사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게 뒤에서 뒷바라지를 한 것. 충격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영심아. 아빠가 내 결혼을 반대해서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아버지. 하지만 이제 일어서라. 넌 영남그룹 회장의 딸이야. 무능한 게 아니야. 똑똑한 아이였어. 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영남그룹을 물려줄게. 내가 이끌어라. 내 동생한테도 재산 나눠주고 너는 회장이 되라. 아버지, 넌 할 수 있어. 경영학 전공했잖아. 아빠가 믿어. 그날 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영남그룹 회장직과 2조 7천억 원의 자산. 제 동생에게는 5천억 원. 동생이 저를 봤습니다. 누나, 회장님 유언대로 하자. 누나가 그룹을 이끌어줘. 나는 내 몫만 있으면 돼. 고마워.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회장님께서 영남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저는 회장이 됐습니다. 그날 밤 부산 본가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제 남편이 성공한 건 아버지 덕분이었군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는 무능한 게 아니었어. 남편도 자기 능력으로 성공한 게 아니었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0년 동안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아들들한테까지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 모든 게 거짓이었던 겁니다.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영남그룹 계열사 목록, 그리고 남편 회사의 거래 내역. 최진수 씨, 당신은 몰랐겠죠. 당신이 성공한 이유를. 저는 결심했습니다. 1년을 준비하자. 그리고 보여주자. 내가 얼마나 쓸모있는 사람인지. 그날 밤부터 제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저는 부산 본가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했고 아들들도 제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했다고 회사를 운영할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공부하면서 적성에도 맞았고 아버지는 늘 저를 자신의 뒤를 이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었습니다. 아버지와 서로 회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제가 어린 나이일 때도 아버지는 제 의견에 놀라곤 하셨으니까요. 나의 30년을 마법처럼 돌려놓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저를 위한 경영실무팀을 꾸리셨었습니다. 이제 1년 동안 그들과 나는 1시간도 떨어지지 않고 회사 업무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제 아빠의 저를 향한 성견지명을 믿어볼 참입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세뇌가 되어 못난 사람, 무능한 사람이 되어버린 저는 경영실무팀과의 교육으로 인해 빠른 속도로 습득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하루에 34시간 자면서 1년을 그렇게 혹독하게 보냈지만 이상하게 육체와 정신은 날이 갈수록 각성되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었습니다. 백조였던 거죠. 첫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임원 20명이 앉아 저를 봤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의구심이 가득했죠. 30년 동안 집에만 있던 여자가 그룹을 경영한다고? 저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회장님, 3분기 실적 보고 올리겠습니다. 임원들의 보고를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경영 관련 책들을 준비해 주세요. 회계, 법률, 금융, 모두요. 네. 회장님, 그건. 그리고 영남그룹 지난 10년 보고서도 모두 갖다 주세요.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날부터 제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됐습니다. 6시에 일어나 조깅을 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운동다운 운동을 했죠. 몸은 힘들었지만 머리는 맑아졌습니다. 8시부터는 책을 읽었습니다. 경영학, 회계학, 금융. 대학교 때 배웠던 것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잊고 있었던 지식들이 돌아왔습니다. 30년 전 제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었는지, 얼마나 똑똑한 학생이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낮에는 회사 업무를 배웠습니다. 각 계열사 사장들을 만나고 현장을 돌아보고 임원들 보고를 들었습니다. 밤 11시까지 책상 앞에 앉아 공부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고 허리가 아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진수 씨는 나를 무능하다고 했어. 집에만 있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증명할 거야. 내가 무능한 게 아니라는 걸.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사회에서 한 임원이 신규 프로젝트를 보고했습니다. 이번 신규 개발 프로젝트는 총 500억 원 규모로 저는 보고서를 보다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이 부분 수익성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임원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원자재 가격 변동을 고려하지 않으셨네요. 최근 3개월 원자재 가격이 15% 올랐는데 이 프로젝트는 3개월 전 가격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시 계산하면 수익률이 12%에서 8%로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임원이 당황하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아,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확인을 못했네요. 다른 임원들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그날 이후 임원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저를 단순히 회장님 딸이 아니라 회장님으로 보기 시작했죠.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법무팀장 좀 부르세요. 네, 회장님. 법무팀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제 남편 회사 좀 조사해 주세요. 진수산업이요. 네. 회장님 남편분 회사를요? 네. 재무 상태, 거래 내역, 특히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법무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2주 후 법무팀장이 두툼한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횡령 30억 원. 비자금 계좌 40억 원. 최진수와 윤미라 명의의 공동계좌. 해외 부동산 구매네요. 이건 회장님 남편분과 비서 윤미라 씨가 공모해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입니다. 총 70억 원 규모입니다. 저는 보고서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남편과 윤미라가 회사 돈을 빼돌려서 부동산을 샀다고요? 그걸 숨겨놓고 저한테는 넘 받을 것도 없어라고 했던 거죠? 법무팀장님, 이 증거들 잘 보관해 주세요. 제가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네, 회장님. 그날 밤 저는 부산 펜트하우스 발코니에서 바다를 봤습니다. 이제 저에게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영남그룹 회장이라는 지위, 2조 7천억 원의 재산, 그리고 남편의 비리 증거. 1년 안에 모든 걸 준비하자. 다음 날 저는 서울의 유명 스타일리스트를 불렀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완전히 바꿔주세요. 머리부터 옷까지 모든 걸요. 네, 회장님. 3개월간의 변신이 시작됐습니다. 머리를 자르고 염색하고 피부 관리를 받고 옷을 새로 맞췄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3세 여자가 아니라 우아한 회장님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준비됐어. 저는 서울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최진수 씨, 1년 후에 봅시다. 이제야말로 내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얼마나 무능력한 사람이었는지도.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2024년 7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영남그룹 회장으로서 1년간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임원들의 신뢰도 얻었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할 때가 됐습니다. 법무팀장님, 진수산업과의 모든 거래를 중단하세요. 네, 회장님, 30년간 거래해온 업체인데 중단하세요. 영남그룹 계열사 모두요. 법무팀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은행들에도 연락하세요. 진수산업 대출 연장은 거절하도록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일주일 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년 만이었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영심아, 갑자기 영남그룹이랑 거래가 끊겼어. 무슨 일이야? 전화 좀 받아줘. 은행에서도 대출 연장을 거절했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제발 전화 좀 받아.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 저는 그 메시지들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매출 68%가 영남그룹 거래에서 나왔던 진수산업. 그게 한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2주 후 비서실장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진수산업 제2대주주가 자신의 지분 15%를 금매로 내놓았습니다. 인수하세요. 비밀이에요. 네, 회장님. 그렇게 저는 남편 회사의 15%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남편은 모르겠죠. 자기 회사 주주 중 하나가 전철하는 걸요. 한 달 후 저는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약속이 있었거든요. 거울을 봤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은 63세 여자. 아니, 이제는 우아한 회장님이었죠. VIP 라운지에 들어서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어떤 거 살까? 이 가방 괜찮은 것 같은데. 윤미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옆에는 남편이 있었죠. 남편은 1년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져서 그런가 봅니다. 저는 그들 옆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천천히요. 어머, 저 가방. 윤미라가 제 가방을 보며 웅얼거렸습니다. 명품 한정판이었거든요. 그때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영심아. 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죠. 최진수 씨.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저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렸나 봅니다. 당신, 그게 다 뭐야? 어디서 돈이? 윤미라도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어머, 아줌마 취직했어요?
근데 어느 회사에서 저렇게 비싼 옷을 입혀줘요? 설마 또 면접 떨어지신 건 아니고? 저는 윤미라를 차갑게 봤습니다. 취직은 안 했어요. 그럼 뭐예요? 복권이라도 당첨됐어요? 윤미라가 비웃었습니다. 회장이거든요. 네, 무슨 회장? 윤미라가 킥킥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소만 지었죠. 곧 아실 거예요. 법정에서 뵙죠. 그 말을 남기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영심아, 잠깐만, 영심아.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조정 2차가 열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혼자 오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 5명을 데리고 왔죠. 조정실 문이 열렸을 때 남편과 그의 변호사가 저희를 봤습니다. 저게 다 뭐야? 남편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박영심 씨 측에서 재산분할 청구 금액을 수정하셨다고요? 제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네. 재산분할 50%, 위자료 20억 원을 청구합니다. 뭐? 50%? 남편이 소리쳤습니다. 50%는 말도 안 돼. 당신이 무슨 돈으로?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피청구인 박영심 씨는 현재 영남그룹 회장이십니다. 총자산 2조 7천억 원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거짓말. 거짓말이야. 그리고 청구인 최진수 씨와 윤미라 씨의 횡령 증거를 일부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총 70억 원 규모의 횡령, 공동명의 계좌, 해외 부동산 구매 내역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죠. 이건 어떻게? 제 변호사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 최진수 씨의 회사 진수산업이 30년간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영남그룹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의 친정아버지 고 영남그룹 회장께서 사위의 회사를 30년간 뒤에서 도와주신 겁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30년간 피청구인을 백수, 무능한 여자, 돈 못 버는 아내라고 모욕했습니다. 자녀들 앞에서도요. 조정위원이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정도면 형사고소도 가능하겠는데요. 네. 저희는 형사고소도 준비 중입니다. 남편이 저를 봤습니다. 영심아, 제발 이러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최진수 씨, 당신은 1년 전 제게 넌 받을 것도 없어라고 했죠. 이제 누가 받을 것도 없는지 아시겠어요?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소송이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조정실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윤미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회장님? 정말 회장이에요? 저는 그녀를 지나쳐 걸었습니다. 경찰에서 곧 연락할 거예요. 횡령죄로요. 엘리베이터가 닫히기 전 윤미라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복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혼 소송 1심 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영남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이라는 소문이 퍼졌거든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제 뒤로는 변호사 5명이 따라왔죠. 남편은 이미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원고 박영심은 현재 영남그룹 회장입니다. 총자산 2조 7천억 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남편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거짓말이야. 당신은 백수였잖아. 30년 동안 집에만 있었잖아.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피고는 조용히 하십시오.
제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영남그룹 회장 취임 서류, 재무제표, 그리고 1년간의 경영 실적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변호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원고는 30년간 피고에게 백수, 무능한 여자, 돈 못 버는 아내라는 모욕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원고의 친정 아버지 박성진 영남그룹 회장께서는 30년간 피고의 회사를 뒤에서 지원해 왔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영남그룹 계열사들과 진수산업의 30년 거래 내역입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 보증 서류들입니다. 피고의 회사가 성공한 것은 피고의 능력이 아니라 원고 친정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건 나는 몰랐어. 몰랐다고. 피고는 30년간 원고를 무시하며 자신의 성공을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은 백수 아내의 친정이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 문이 벌컥 열리며 윤미라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할망구가. 판사가 놀라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누구십니까? 정숙하십시오. 윤미라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여자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남편 빼앗긴 게 분해서 이러는 거잖아요. 취직 못한 건 실력 없어서죠. 핑계대지 마세요. 30년 동안 집에서 빈둥거린 주제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판사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퇴정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법정 경위, 저 사람을 내보내세요. 법정 경위들이 윤미라를 끌어냈습니다. 그녀는 끌려가면서도 소리를 질렀죠. 이 할망구가 뭘 안다고. 회장, 웃기지 마. 문이 닫히고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제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피고와 윤미라 씨의 횡령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서류가 판사에게 전달됐습니다. 피고 최진수와 윤미라는 지난 3년간 회사 자금 총 7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 해외 부동산 구매 내역, 그리고 비자금 조성 증거입니다. 남편 변호사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민사소송인데 형사 증거를 제출하는 건. 형사고소도 이미 접수됐습니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재판 후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일어서며 저를 봤습니다. 영심아, 제발 우리 30년을 생각해봐.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30년을 생각하고 있어요. 최진수 씨. 제가 당신한테 무시당한 그 30년을요. 재판이 끝나고 남편과 윤미라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큰아들이 저를 봤습니다.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죠. 엄마가, 회장님? 그래, 영남그룹 회장이야. 작은아들도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럼, 외할아버지가, 아빠 회사를, 그래, 너희 외할아버지가 30년간 너희 아버지 회사를 도와주셨어. 딸이 편하게 살라고. 두 아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엄마를. 큰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법정에서 우리가 엄마를. 저는 두 아들을 지나쳐 걸었습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할 일이 있어. 그날 저녁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회장님, 진수산업 추가 지분 매입 건입니다. 진행하세요. 51%까지 확보하세요. 네, 회장님. 일주일 후 영남그룹은 진수산업의 51% 지분을 확보했습니다. 저는 진수산업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했습니다. 최진수 대표이사를 해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표이사로 김상철 상무를 임명합니다. 30년간 남편이 일궈온 회사. 이제 제 손에 들어온 겁니다. 그날 밤 뉴스가 나왔습니다. 진수산업 최진수 대표 횡령 혐의로 구속. 비서와 공모.
남편이 TV에 나왔습니다. 수갑을 찬 채로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대표님, 70억 횡령이 사실입니까? 부인이 영남그룹 회장이라는데 사실입니까?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윤미라가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해외 도주를 시도하다가 붙잡힌 거죠. 저는 부산 펜트하우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다를 보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죠. 이제 거의 끝났어. 남은 건 최종 판결뿐이었습니다. 형사재판 1심 판결일이 왔습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기자들이 왔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최진수, 윤미라는 회사 자금 7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피고인 최진수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70억 원, 피고인 윤미라는 징역 3년 및 추징금 30억 원. 망치가 내려쳤습니다. 남편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미라는 울부짖었죠. 안 돼. 5년이라니. 재판장님. 법정 경위들이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일주일 후 이혼 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원고 박영심의 청구를 인용한다. 위자료 25억 원. 재산 분할은 피고 최진수의 재산이 국가 몰수 대상이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가 판결문을 계속 읽었습니다. 피고 최진수는 30년간 원고를 경제적으로 무시하며 인격을 훼손했다. 또한 원고의 친정 지원으로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원고를 무능하다고 폄하했다. 이는 명백한 정신적 학대이며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 망치가 다시 내려쳤습니다.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모든 재산은 국가에 몰수됐다가 피해배상 명목으로 제게 돌아왔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복도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두 아들이 부산 펜트하우스를 찾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은 두 아들은 한참을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어떡해요? 이 불효를. 이 나이 먹도록 엄마가 키워준 거는 생각도 하지 않고 아빠 혼자 고생했다고만 믿었어요.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했을까요? 너무 죄송합니다, 엄마. 작은아들도 울먹였습니다. 아빠가 온통 회사에 대한 얘기만 하고 엄마 무능하다고만 어렸을 때부터 들어서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엄마 상처 준 거 너무 죄송해요. 우리가 어떻게 됐었나 봐요. 흑흑. 저는 아들들을 바라봤습니다. 울지 마. 엄마는 너희를 미워하진 않아. 너희도 피해자니까. 아빠가 너희한테도 잘못된 걸 가르쳤으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다가 다시 아들들을 봤습니다. 너희를 용서할게. 하지만 쉽게 잊히지는 않을 것 같구나. 너희가 준 상처가 많이 커.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 남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너희 잣대로 평가하지 말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법을 배웠길 바래. 큰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그리고 행여나 특혜를 바라지는 말아라. 엄마 회사 올 생각 말고 지금 다니는 회사 열심히 다녀. 작은아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께 기대지 않겠습니다. 스스로 해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예전처럼 아들들을 껴안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거리. 그것이 이제 우리의 새로운 관계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남편과의 마지막 면회였습니다. 남편은 수의를 입고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영심아. 최진수 씨.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30년간 저를 백수, 돈 못 버는 여자라고 무시하셨죠.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최진수 씨가 성공한 건 최진수 씨 능력이 아니었어요. 백수 아내의 친정 덕분이었죠. 영심아,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잘못 가르쳤어요. 아이들이 엄마를 무시하도록 만들었죠. 그게 제일 용서 안 돼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배려하고 아끼고 존중해 주어야 해요. 그래야 남들도 우리를 존중하죠. 그런데 최진수 씨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항상 저를 대놓고 무능하다고 말했어요. 손님들이 올 때마다 비참했고 부끄러웠어요. 당신이 나를 낮출 때마다 그들은 당신을 욕한다는 걸 왜 모릅니까? 당신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미안해. 정말. 남편이 울먹였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5년 후 출소하시면 조용히 사세요. 제 인생에 없는 사람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다음 날 영남그룹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진수산업을 영남그룹에 정식 편입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만장일치로 가결됐습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회사, 이제 영남그룹의 계열사가 된 겁니다. 서울 아파트도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서울에 미련은 없었으니까요.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며 30년의 기억들을 되돌아봤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순간들이 고통이었죠.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존재를 부정당한 순간들. 이제 끝났어. 새로운 시작이야. 저는 발코니로 나가 바다를 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잘했어, 영심아. 당당하게 일어섰어.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죠. 회장님, 내일 오전 이사회 일정 확인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영남그룹 회장이었습니다. 63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자였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2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가을이었죠. 영남그룹 회장실에서 저는 3분기 실적 보고서를 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매출이 작년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어요. 2년 전 63세의 회장이 됐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제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죠. 저는 해낼 수 있었습니다. 무능한 게 아니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부산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분기 실적 보고 올립니다. 큰아들은 회사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는 이유가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죠.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맡은 프로젝트 성공했습니다. 잘했구나. 저는 칭찬은 했지만 예전처럼 과하게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적절한 거리. 그것이 우리의 새로운 관계였으니까요. 엄마 회사 올 생각은 없어요. 스스로 해낼게요. 그래, 믿는다. 저는 잠시 멈추고 아들들을 봤습니다. 일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고 일의 성과가 인생의 성공이 아니야.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럼 다 무시해야 되는 거니? 아니잖아. 그 사람의 진심을 보고 그 사람의 열심을 봐야 해. 성공이 먼저가 아니고 인격이 먼저다. 너희는 이미 많은 시간을 잘못 판단하고 살았으니 부디 너희 주변의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겸손하기를 바란다. 두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들과는 할머니로서만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을 안아주고 함께 놀아주었죠. 하지만 육아는 며느리들의 몫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희생하는 엄마가 아니었으니까요. 그해 봄,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여성법률지원재단과 경력 단절 여성재취업지원센터를 설립한 겁니다. 회장님, 오늘도 상담 신청이 50건 넘게 들어왔습니다. 모두 받으세요. 한 분 한 분 다 도와드려야 해요. 재단에서 62세 여성을 만났습니다. 저도 30년 백수로 살았어요. 남편은 저를 무능하다고 했고 애들도 저를
백수가 아니에요. 경력이 단절됐을 뿐이에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자식들도 잘못 배운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많아도 경력이 없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제가 증명했잖아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어느 날 최진수 씨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5년형을 받았지만 모범수로 4년 만에 나온 거죠. 하지만 저는 그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그는 지방 소도시에서 조용히 산다고 들었습니다. 더 이상 제 인생에 없는 사람이었죠. 어느 주말 오후 저는 부산 해운대 펜트하우스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다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65세, 30년 늦게 시작했지만 나는 해냈어. 30년간 무시당하고 무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들마저 저를 그렇게 봤죠. 하지만 저는 증명했습니다. 제가 무능한 게 아니었다는 걸요. 저는 취직을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육아 때문에 경력이 단절됐을 뿐이었죠. 그리고 아들들도 이해했습니다. 그들도 잘못 배웠을 뿐이었다는 걸요. 이제 저는 다른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경력 단절 여성들, 나이 들어서 포기한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65세, 인생은 이제부터입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바다를 봤습니다. 30년의 고통을 딛고 저는 당당하게 일어섰습니다. 이제 저는 영남그룹 회장 박영심입니다. 그리고 행복한 여자였습니다.